자정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쓰셨나요? 남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혹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일 할 일 걱정에 마음이 무겁다면 오늘 밤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깨어 있는 거죠. 지금 영상을 듣고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혹시 당신은 지금 나비가 되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꿈 속에서 사람이 된 당신이 철학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 7나라가 서로를 집어삼키려 했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권력자들은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힘을, 더 많은 부를 원했습니다. 그 시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낚싯대에는 미끼도 없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자. 그의 본명은 장주였습니다. 장자라는 책, 4편 제물론에 기록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낮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팔랑팔랑 꽃밭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였습니다. 자신이 장주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날개짓의 즐거움에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다시 뻣뻣한 몸을 가진 장주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주인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걸까? 아니면 지금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호접지몽. 장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물화라고 한다. 물화란 만물의 변화를 뜻합니다.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계, 구분, 가치 판단들이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현실, 그토록 괴로워하는 그 문제들이 사실은 꿈속의 나비가 겪는 일처럼 가벼운 것일지도 모른다. 자정의 사색가입니다. 지난 2번의 밤, 우리는 서양의 2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하라고 했고, 니체는 그 고통마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은 동양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약 2300년 전 중국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해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지도 마라. 사랑하려 하지도 마라. 그저 흘러가게 두어라. 쓸모있는 것이 되려 애쓰지 마라. 쓸모없는 나무처럼 살아라. 그것이 진짜 자유다. 성공하려 애쓰지 마라. 크게 되려 하지 마라. 작은 새처럼 날아라.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장자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지만 가장 자유로운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비처럼 가볍게, 물처럼 자연스럽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자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중국 전국시대에 살았던 사상가라는 것,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송나라 몽 출신이며 칠원이라는 곳의 하급 관리였다고 합니다. 온나무 밭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이 꿈꾸던 재상이나 장군 같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곳에서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법, 새가 나는 법, 바람이 부는 법, 그는 세상의 질서가 인간이 만든 법이나 도덕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책 장자가 도가 사상의 핵심 경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장자 내편의 첫 편인 소유유에서 압도적인 스케일로 시작합니다. 북쪽의 어두운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천 리인지 알 수 없다. 변에서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이 거대한 붕새가 날아오를 때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 리 상공으로 치솟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나라 남쪽 바다로 향합니다. 이 장면을 땅 위에서 지켜보는 작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매미와 학구라는 작은 새들입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힘껏 날아올라야 느릅나무나 박달나무에 닿을 뿐이고 때로는 거기도 못 가서 땅에 떨어지는데 어찌 9만 리를 올라가서 남쪽으로 간다는 거야.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만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만 못하다. 아침에 생겨 저녁에 죽는 버섯은 금음과 보름을 알지 못하고 여름에만 사는 매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매미나 학구처럼 살아갑니다. 눈앞의 이익, 당장의 성과, 남들과의 비교, 느릅나무 가지 높이만큼의 시야에 갇혀서 서로 아등바등 다투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래? 누구는 벌써 집을 샀대.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이 좁은 시야에 갇혀 있으면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의 연속일 뿐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9만 리 상공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려다보면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들이 얼마나 작게 보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소요유입니다. 소요는 슬슬 거닐며 돌아다닌다는 뜻이고 유는 논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지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편견에도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는 정신의 상태.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좁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가 매미만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장자라는 책에는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초나라 왕이 사신 2명을 보내 장자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왕께서 선생님께 나라의 정치를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였습니다. 권력, 명예, 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든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초나라에 신령한 거북이 있다고 하더군. 죽은 지 이미 3000년이 되었는데 왕이 그것을 비단으로 싸서 상자에 넣어 종묘의 당 위에 모셔두었다지. 그 거북이는 죽어서 뼈를 남겨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겠는가?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고 싶겠는가? 사신 2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고 싶겠지요. 장자가 말했습니다. 가시게나,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고 싶네. 장자는 권력을 거부했습니다. 명예를 거부했습니다. 부를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유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재상이 되면 권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박도 생깁니다. 왕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신하들과 경쟁해야 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성한 거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죽어서 상자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장자는 차라리 진흙 속에 살아있는 거북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자유롭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장자 인간 세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옥수석이라는 사람이 제자를 데리고 제나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고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당 옆에 엄청나게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천 마리의 소를 덮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둘레를 재면 100아름이나 되었고 높이는 산을 찌를 듯했습니다. 가지가 뻗은 높이가 10장쯤 되는데 그 가지로 배를 만들 만한 것이 수십 개나 되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시장처럼 모여들었지만 목수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오랫동안 나무를 바라보다가 스승을 쫓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도끼를 들고 스승님을 따라다닌 이래로 이렇게 훌륭한 제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보시려고도 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가시니 어째서입니까? 목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만두게. 그 나무에 대해 말하지 말게. 그것은 쓸모없는 나무일세.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빨리 썩고, 그릇을 만들면 곧 깨지고, 문짝을 만들면 진이 흘러나오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먹는다네. 이것은 제목이 아니라서 쓸데가 없으니 그래서 저렇게 오래 살았던 것일세. 그날 밤 목수석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과 비교하려 하오?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비교하려 하오? 산사나무,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 그 나무들은 열매가 익으면 따이고 따이면서 학대당하오.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잡아당겨지오. 그들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괴로워하며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죽소. 스스로 새 속에 시달리는 것이오. 나는 오래도록 쓸모없기를 추구해왔소.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이제야 쓸모없음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나에게는 큰 쓸모가 되었소. 만약 내가 쓸모 있었다면 어찌 이렇게 클 수 있었겠소. 장자는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음의 쓸모는 알지만 쓸모없음의 쓸모는 알지 못한다. 무용지용, 쓸모없음의 쓸모.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능해져라, 쓸모 있어져라 라고 강요합니다. 스펙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하고 성과를 내라고 채찍질합니다. 우리는 좋은 제목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곱게 뻗은 나무가 되려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나무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가장 곱고 좋은 나무가 가장 먼저 베어집니다. 회사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업무를 떠안고 가장 먼저 번아웃이 옵니다. 너무 유능해서, 너무 쓸모 있어서 자신의 삶을 남을 위해 소진해버리는 것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쓸모 있고 싶은가? 세상을 위해 쓸모 있는 부품이 되다가 일찍 베어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너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키며 천수를 누릴 것인가? 장자의 친구이자 논적이었던 해시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 왕이 나에게 큰 박씨앗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심었더니 5섬이나 들어갈 만큼 큰 박이 열렸소. 물을 담으려 하니 단단하지 못해서 들 수가 없고 반으로 쪼개서 표주박을 만들려 하니 너무 커서 담을 곳이 없더군. 크기는 하지만 쓸모가 없어서 깨뜨려 버렸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은 큰 것을 쓸 줄 모르시는군요. 그렇게 크다면 큰 표주박으로 만들어 강과 호수에 띄우고 떠다니며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담을 곳이 없다고 걱정하시니 선생의 마음이 아직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크고 작음, 쓸모 있고 없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두 상대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세상이 이것이 쓸모없다고 말할 때 장자는 묻습니다. 누구에게 쓸모없는가? 세상이 이것이 실패다고 말할 때 장자는 묻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실패인가? 당신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라고 자책하고 있다면 장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축하하네. 자네는 베어지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겠구먼. 남들의 도구로 쓰이지 말고 그저 자네 자신으로 살게나. 장자 지락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가 길을 가다가 빈 해골을 보았습니다. 말라서 형체만 남았지만 아직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장자는 말채찍으로 그것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선생은 삶을 탐하고 이치를 잃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망하고 도끼를 맞아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쁜 행실로 부모와 처자식에게 욕을 끼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굶주림과 추위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차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을 마치고 장자는 해골을 끌어다 베개로 삼아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해골이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변론가의 말 같군요. 당신이 말한 것은 모두 산 사람의 얽매임입니다. 죽은 뒤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 듣고 싶으십니까? 장자가 그렇소 라고 하자 해골이 말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위로 임금이 없고 아래로 신하가 없습니다. 사계절의 일도 없습니다. 유유자적하며 천지를 나이로 삼습니다. 왕이 누리는 즐거움도 이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친구 해씨가 조문을 왔습니다. 장자는 다리를 뻗고 앉아서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씨가 말했습니다. 처자식과 함께 살면서 늙도록 함께 했는데
죽었을 때 울지 않는 것도 지나친데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까지 부르다니 너무 심한 것 아니요?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아내가 처음 죽었을 때 내 어찌 슬프지 않았겠소? 그러나 그 시작을 살펴보니 본래 생명이 없었소. 생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소. 형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본래 기운도 없었소. 흐릿한 혼돈 속에 섞여 있다가 변해서 기운이 있게 되고, 기운이 변해서 형체가 있게 되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있게 되었소. 이제 또 변해서 죽음에 이른 것이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과 같소. 사람이 지금 천지라는 큰 방에서 편안히 누워 있는데 내가 따라가며 흐느껴 온다면 이는 하늘의 이치를 통달하지 못한 것이라 여겨서 그만두었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별과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사람, 내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자연의 유일한 법칙이다. 태어나는 것이 기쁜 일이라면 돌아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이 선물이라면 죽음은 휴식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우리의 일상적인 상실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실직, 이별, 실패, 노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장자 양생 주편에는 포정애호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정포정이 문해군을 위해 소를 잡았습니다. 손을 대는 곳, 어깨를 기대는 곳, 발로 밟는 곳, 무릎으로 누르는 곳마다 쓱쓱 소리가 나고 칼을 넣는 곳마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음률에 맞았습니다. 문해군이 말했습니다. 아, 훌륭하구나. 기술이 어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포정이 칼을 놓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인데 기술보다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보이는 것이 소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온전한 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만나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의 작용은 멈추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 큰 틈새를 치고 큰 구멍으로 인도하니 소의 본래 구조를 따를 뿐입니다. 힘줄이나 막이 엉킨 곳도 칼날이 상하지 않는데 하물며 큰 뼈야 어떻겠습니까? 좋은 백정은 1년에 칼을 바꾸는데 살을 베기 때문입니다. 보통 백정은 한 달에 칼을 바꾸는데 뼈를 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칼은 19년이나 되었고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날은 숫돌에서 막 한 것 같습니다. 문해군이 말했습니다. 훌륭하구나.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몸을 잘 돌보는 법을 깨달았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억지로 하려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 마음의 칼날이 자꾸만 상하고 무뎌집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라. 자연의 틈새를 찾아라. 억지로 하지 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라.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낮은 곳을 만나면 그곳으로 흐릅니다. 그릇에 담기면 그릇의 모양이 되고 병에 담기면 병의 모양이 됩니다. 하지만 물은 약하지 않습니다. 물은 바위를 뚫고 산을 깎고 길을 만듭니다. 다만 천천히 저항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물처럼 살아라. 흐름에 저항하지 마라. 하지만 내 본성을 잃지도 마라. 밤이 깊어갑니다. 세상이 잠든 이 시간, 당신은 혼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지난 3번의 밤 동안 3명의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을 줄여라.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아라. 니체는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맞다. 하지만 그 고통마저 사랑하라. 운명을 긍정하고 초인이 되어라. 오늘 밤, 장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상대적일 뿐이다. 물처럼 흐르게 두어라. 나비처럼 자유로워져라. 세 철학자 모두 옳습니다. 그리고 세 철학자 모두 당신에게 같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온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외부로부터 물러남으로써 자유를 찾았습니다. 니체는 외부와 맞서 싸움으로써 자유를 찾았습니다. 장자는 외부와 하나가 됨으로써 자유를 찾았습니다. 어느 것이 당신에게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가 우리에게 남긴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라.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성공해라.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누구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는가? 회사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회사는 당신을 쥐어짜다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버립니다.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사회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남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남들은 당신을 이용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없는 나무처럼 살아라. 쓸모없는 나무는 베어지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쓸모없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자도 글을 썼고 생각했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다만 그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것이 세상에 쓸모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장자는 또 말합니다. 나비의 꿈을 기억하라. 당신은 지금 사람입니까? 나비입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정말 그럴까요? 혹시 당신은 지금 나비가 되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꿈 속에서 사람이 된 당신이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꿈일까요? 장자는 당신을 깨우려 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꿈에서 벗어나 진짜 당신 자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나비는 자유롭습니다. 나비는 나는 반드시 이렇게 날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을 타고 꽃향기를 맡으며 햇살을 즐길 뿐입니다. 당신도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을 버리세요. 크고 작음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저 물처럼 흐르세요. 저항하지 말고 억지로 힘쓰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세요. 그리고 나비처럼 가볍게 사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자유롭게 날아오르세요. 밤이 더 깊어갑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당신만의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혹시 아주 조금은 당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나요? 그리고 당신도 나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것만으로도 이 밤의 사색은 충분히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세요. 크게 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당신답게 자유롭게 나비처럼 사세요. 자정의 사색가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기를, 그리고 당신이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오르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